노래 잘 들리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비가 오면 괜찮아요. 비 오기 전이 힘들어. 아, 배불러서 죽는 줄 알았어. 나 한마디 방송 못할 뻔했잖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날짜가 왜 이렇게 됐지? 8점 왜 들어갔어? 오늘이 며칠이죠 정확히? 582일? 582. 일자가 같이 눌러줬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이 뚱뚱 부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몇 킬로인지 네가 알아서 뭐해. 나도 몰라. 얼마 전에 올라가 봤는데 숫자가 계속 올라가길래 도로 내려왔어. 깜빡 해야지 그게 몸무게잖아. 근데 가운데 숫자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 버렸어. 그래서 확정적으로 몰라. 자, 하나 더? 한 번 더? 이 노래 좀 어두운가? 이거구나. 요거를 내가 저기 앨범에 담아놔야 되겠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45kg는 넘어. 키는 2m가 좀 안되고 몸무게는 45kg가 좀 넘어. 아직 70kg 안 됐거든? 내 몸무게는 45kg에서 70kg 사이야. (69일지도) 몰라. 막 숫자가 올라가길래 내려와 버렸어. 이것도 아닌데? 바위처럼이 왜 이상한 이건가? 이 노래가 이미 등록된 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얘를 빼겠어. 그래, 이거야. 이 노래를 내가 저기 하고 싶었어.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이 노래가 있어 이미? 약속할 때일 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진심으로 간 적이 없었단 말이야.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망치부인의 몸무게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으키는 일부 세력이 있어요. 이 못돼먹은 세력들, 예, 당장 물리쳐야 되겠죠? 우리 몸무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종북은 또 왜 나와? 야, 북한에 이 정도 키에 70kg 임마.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북한 사람이 내 키에 70kg가 말이 돼? 아, 이놈 새끼들 진짜 이 북한에 대한 우상화, 이거 병이야, 병. 아무리 못 먹어서 부어도 새끼야 70kg 안 나와, 임마. 이제 시작할 거예요. 뭐야, 아프리카에 표적 수사가 들어왔다고 누가 그래? 어디서 나온 뉴스야? 뉴스로 나왔어요? 아프리카의 표적 수사 누가 얘기한 거야? 어이, 너 아프리카의 표적 수사 얘기 누가 했어? 너 지금 2번 썼지? 네이버에 무슨 기사야? 기사를 갖고 와봐. 너 만약에 그런 기사 없는데 너가 한 말이면 너 고소할 거야? 허위사실 유포로? 그런 기사가 어딨어? KBS에서 아프리카 욕한 건 맞는데 표적 수사란 얘기가 어딨냐고. 2008년에 문용식 대표 잡혀갈 때 얘기하는 거잖아. 고소해야 돼, 저런 것들 가지고. 뭐 다음에 있다고요? 저기 다음에 가서 내가 아프리카 TV 표적 수사 없으면 고소할 거예요. TV 아프리카 TV 대표 구속 정치적 의도 개입 논란. 2008년 기사야. 2008년 기사라고. 누가 그래 아프리카를 표적 수사한다고. 아, 나 진짜. 숫자 못 읽어? 지금 2008년이야? 물론 2008년에 우리 용식이 오빠가 잡혀갈 때. 아, 그때 내가 이게 참 미안했지. 인간적으로 내가 참 미안했던 건 맞아. 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그 KBS에서 막 욕을 하는 기사를 썼어. 아프리카 TV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기사로 들어갔어요. 예, 기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선정성이 뭐냐 하면 그 젊은 여비제이가 인사하면서 별풍선 받은 거, 그게 이제 선정적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폭력적인 거는 별풍선 줄 테니까 별풍선 받으려고 자기 얼굴을 때린 놈이 있었다, 그 얘기야. 아휴. 미치겠어. KBS가 아프리카를 질투하는 거야. 그죠? 예. 지들이 더하면 더했지. 개막장 드라마를 방송하는 주제들이 지들이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짓거리에 비해서 어따 대고 무슨 폭력성이고 선정적이야. 지네들은 음악 프로그램에 걸그룹 안 벗고 나와? 벗는 걸그룹 맨날 텔레비에 나오면서 어따 대고 선정적이야. 뻥까지들 말자. 그러면 아프리카엔 문제 없나요? 사실 이번에 KBS가 왜 아프리카를 비판했겠어. 이 망치부인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딱 봐도 쟤네가 이 아프리카를 깐 건 나 때문이야. 난 정말 우리 아프리카 다른 BJ분들께 진짜 죄송해요. 예. 자유로운 그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되게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이 자꾸 떠서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해요. 이게 망치부인 때문이죠. 예.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야. 어떤 사이클이냐면 망치부인이
망치 부인이 뭔가 지네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지네들이 뭔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뭔가 그럴싸하게 준비했는데 망치 부인이 거기다 초 뿌렸을 때, 망치 부인이 거기다 딱 초를 쳤을 때 그때 이제 얘네들이 열받으면 꼭 아프리카를 비난하는 기사가 나와.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번에도 예, 제가 볼 때 갑자기 뜬금없는 아프리카 TV 비판은 이번에 이제 지네들이 그 폭력 시위다, 폭도다, 폭력 시위다 막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게 안 먹힌 거야. 폭도고 폭력 시위라고 막 밀어붙였는데 그게 안 먹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지. 그게 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아프리카를 괜히 물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망치 부인이 또 핵심을 짚었다는 반증. 그지 얘네들이 그동안에 이제 막 그 기자들한테 집시법 11조 12조 위반이라고 막 보도자료 뿌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이 집시법 11조 쫙 다 읽어주고 12조도 다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약 오른 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지네들이 아무리 막 물량으로 대대적으로 막 그 종편에서 떠들어봤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도 어두우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제 망치 부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젊은이 사이에 쏙쏙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열이 받은 거지. 나는 이제 사실 이제까지 내가 그 채널A TV조선 틀어놓은 가게는 가지도 않았고, 그런 식당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왜 전국 일주 했잖아. 전국 탐방을 딱 할 때 사실은 내가 영덕에 가서 밥을 먹었어. 영덕의 그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갖고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에 채널A가 틀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점심시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제 채널A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들 주의 깊게 보나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틀어놨는데 아무도 안 듣고 그 주인 아줌마가 건강 프로 할 때 좀 듣는 척 하더니 뭐 패널들 나와서 뻘소리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 그리고 서로 막 욕하고 막 딴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채널A TV조선에서 하루 종일 떠든다고. 우리 이제 그 진보적인 네티즌들은 채널A TV조선을 보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 그 국민들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 채널A TV조선에서 개소리를 하는 거 다 알면서 우리 동네에서 계속 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이걸 보세요? 하루 종일 이 새끼들이 얼마나 웃기는데? 하루 종일 이것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그래서 웃겨서 본다는 거야.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아유, 그걸 누가 듣나? 우리 그런 거 안 들어. 일단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재밌는 거 할 때만 관심 있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웃긴 놈들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신뢰감을 갖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전부 다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에서 개소리를 해봤자 저녁 때 손석희 뉴스 한 방에 그냥 다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야. 그 어르신들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신손석희야. 몰라, 내가 서울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살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 어르신들도 저녁 때 다 손석희 뉴스 봐. 여기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런데, 지방은 안 그래요? 예. 하여튼 하루 종일 뭐 KBS, MBC, SBS, YTN이 돌아가면서 개소리를 막 연발을 해도 저녁 때 손석희 뉴스에서 팩트체크 한 방이면 그냥 정리되더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쟤네들이 채널A TV조선이 막 틀어져 있으면 저 말을 다 믿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런 걱정이 문제야. 오늘은 내가 이제 좀 그동안 못해왔던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삼시세끼 어천편이란 프로 아세요? 이제 차승원하고 그 유해진이 나오는 프로인데 너무 광고를 많이 차승원, 유해진이 광고를 많이 나와갖고 내가 사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막 차준마 지네들이 막 빨간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막 차승원을 막 흉내냈잖아. 재수없었고 안 볼라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서 다 보더라고. 나도 봤지. 근데 어떤 부분이 나한테 인상적이었냐면 그 프로그램에 유해진이 계속 낚시를 해. 근데 번번이 못 잡는 거야. 낚시를 계속해서 잡는데도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손님들 오면 너무 잘 잡는 거야.
그 어리버리하게 생긴 형식이라는 애도 가고 뚝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진욱이라고, 그 잘생기게 생긴 애도 가가지고, 근데 그냥 담그면 잠기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왜 유해진은 물고기를 못 잡고, 그 이진욱과 형식이는 잘 잡았어, 박형식은 잘 잡았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내가 보면서 그랬어. 저거 유해진이 욕심 때문에 못 잡는 거야. 낚시는 마음을 비워야 잡을 수 있어. 근데 정말 이제 그 어느 장면에서 유해진이 아이 뭐 되겠어 이러면서 욕심을 딱 버리니까 그때 딱 물고기가 잡혀.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실 이게 낚싯대는 이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물속으로 파동이 전달된단 말이야. 물고기들도 안다는 거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진동이 있다. 저건 어떤 욕심의 진동이다. 사실 낚시하는 사람들 봐봐.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별로 이 사람들은 낚시를 하러 온 건가 딴 생각을 하러 온 건가 싶어. 보면 낚싯대 열심히 쥐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전부 다 그냥 낚싯대 쭉 세워놓고 앉아갖고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낚시라는 게 사실은 기다림과의 투쟁이잖아요. 이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이 보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굳이 잡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 뭐 손맛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정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렇게 그 꽉 찬 마음속의 복잡한 번뇌들을 이 물에 흘려보내러 가는 게 그게 낚시가 아닐까.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장작불을 떼요. 장작불을 떼면 시골 논바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친구네 하우스 앞에 이런 데서 막 그 장작불을 떼면서 그 불이 타오를 때 나의 욕심을 전부 다 이제 끄집어내서 태워버리는 그런 시간이야, 그때가. 아마도 낚시꾼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방치부인님 이러다 어떡하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막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겁이 많다는 거야. 겁이 많고 걱정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일단 겁이 많고 세 번째는 뭐야? 굉장히 부정적이야. 잘못될 거다. 예. 잘못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될 것이라는 걱정. 그건 어디서 오냐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 기대감. 긍정적 기대가 아니라 부정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겁이 나기 때문이야. 두려움이 걱정을 낳고 이 걱정은 또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감.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매사 이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되게 부정적으로 이런다고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개인의 탓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그런 증세, 겁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걱정이 많고 되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부모로부터 따뜻한 스킨십을 못 받고 자란. 부모님들로부터 충분하고 따뜻한 스킨십을 못 받고 자란 경우. 이런 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두렵고 속상할 때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아유 우리 애기 누가 그랬어 이렇게 위로해준 애기들은 두려움이 없어. 어떤 되게 겁나는 일이 벌어져도 엄마 아빠가 올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늘 와서 구해줬던 아이들은 그런 부정적인 기대감이 없는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날이 어두울 때까지 엄마 아빠가 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되게 부정적인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럼 애정결핍이 원인인 부모가 문제예요? 아니죠. 부모의 애정결핍. 근데 사실 그 애정결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는 얘를 사랑하지 않았냐? 별개의 문제예요.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느낀 건 맞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못 느낀 건 맞지만 그럼 엄마 아빠가 얘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왜 밤늦게까지 얘를 돌봐주지 못했겠어. 이 애한테 남부럽지 않은 내일을 주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둘이 돌아다니면서 돈 번 거 아니야. 돈 벌러 다니느라고 애를 돌보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공포 속에서 있었던 거죠. 결론은 이 아이는 자존감이 없는 거야. 자기에 대한 존중이 없고, 난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이제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때, 그때 이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취할까, 이걸 공부한단 말이야. 노력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더라. 물론 이건 무슨 박사의 주장이 아니라 망치 부인의 주장이야. 뭐요? 어려서 부모들하고 어떤 자유롭고 따뜻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두려움과 그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이 원인은 뭐냐면 결국 부모의 탓이냐? 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뭐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 보면 맨날 그래. 그죠? 인상 빡 쓰고 이게 되는 일이 없다고 신경질 낸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래.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다니까. 재수없게 그냥 되는 일이 없어. 매사가 안 돼. 이러면 그대로 돼요. 되는 일이 없어. 매사가 이래. 난 게 재수가 없어. 그러면 늘 그래. 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삼재라는 말 들어봤잖아. 삼재. 나는 그 삼재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올해가 삼재다. 삼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들었어. 삼재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삼재라는 말이 뭐냐. 삼재라는 거. 그래서 보면 이 어른들의 일종의 지혜야. 전해 내려온 어른들의 지혜인데 늘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삼재라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주는 건 너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게 덕벅덕벅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려는 마음으로 늘 몸을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게 어떤 삼재라는 개념이 아닐까.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삼재다. 그 삼재라서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인생에 삼재를 몰라. 난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삼재라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이제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점이나 무슨 주술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 올해 삼재래 조심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질 못했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이상한 할머니의 예언을 듣고 기가 막혀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이 귀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엄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야. 나에 대해서. 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이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 새벽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날마다 날 위해 기도하셨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47년을 살아왔는데 그 뭐 소위 삼재를 믿는 사람들 계산대로 하면 삼재가 없었겠어? 몇 번은 삼재가 지나갔겠지.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지 않았어. 나는 늘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작년에 이제 무슨 어떤 특목고를 가려고 원서를 냈어. 근데 그 원서를 내면서 사실은 더 높은 데를 가라. 더 높은 데 갈 수 있는 성적이니까 더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주변에서 권고를 했는데 집 가까우니까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쓴 거야. 근데 떨어졌어. 그 학교에서 다른 애들은 다 붙고 얘만 떨어진 거야. 근데 얘네 중학교에서 거기 지원한 애들 중에 얘 성적이 제일 높았어. 제일 성적이 높았고 그 다음 나중에 알아보니까 면접시험 성적도 제일 높았다는 거야. 면접 성적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제일 높았던데 얘가 떨어진 거야. 떨어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전에 유럽을 갈 때 유럽 가면서 3일 동안 3일 동안 무단 결석이 된 거야. 6일까지는 그걸 뭐라 그러지? 체험학습으로 처리가 되는데 6일이 넘어가니까 총 그때 12일인가를 다녀왔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토요일 다 빼도 한 3일인가 이틀인가가 모자랐어. 그래서 그 날짜는 그냥 우리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그러면서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딸이 특목고에 갈 성적이 안 됐기 때문에 신경 나서 갔다 온 거였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무단결석 때문에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온 학교가 뒤집어졌다는 거야. 얘가 어떻게 떨어지냐. 난리가 났대. 근데 이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 모든 사람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안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계획하심이 있다는 뜻이다. 너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너 스스로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게 일이 틀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됐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다. 엄마는 늘 그래서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다. 내가 3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 근데 3을 안 줬어. 3을 못 얻었어. 그러면 엄마는 그때 3을 못 얻었다고 엄마는 좌절하지 않는다. 엄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머 하나님이 나한테 30을 주시려나 봐 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했어. 애가 멀쩡히 이제 막 집에 와서 울다가 다 얼굴 닦고서는 가서 일반 고등학교에 원서 딱 쓰고 같이 미국을 갔었던 거야 작년에. 근데 나는 그런 내가 살아보니까 가령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가 감옥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혀하고 저 여자 인생은 끝났다. 뭐 BJ 망치 부인은 죽었다.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감옥을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한테 어떤 나의 아우라가 이만큼이었다면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아우라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난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정말 담담하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서 내 스스로 나는 이게 시련이고 좌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좀 고깝고 재수 없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돈 잘 벌고 막 잘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인드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날 돌봐주실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생활을 해. 그러니까 일이 잘못됐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뜻이 있구나. 이러면 금방 바로 일어나요. 이 사람이 일이 하나 망쳤어. 가령 부도가 났어. 사람들이 근데 부도가 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서 막 술 먹고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고 부도가 났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누구에게 투자하겠냐고. 나는 부도가 났으니 내 인생 끝났어 하면서 술 먹고 길에 누워있는 사람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과 투자자의 심정에서는 값이 달라진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당연히. 아니 어떤 인간이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겠어. 그거 인간이 아니야. 인간 중에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거나 아니면 괴물이거나. 모든 인간은 실패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물론 이제 우리 딸이 SNS에서 보고 전해준 얘기인데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1000번을 넘어져야 된다. 1000번인가 몇천 번을 넘어져야 된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기다가 걷기 위해서는 1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똑바로 서서 걷기 위해서 1000번을 실패한 거잖아. 1000번을 실패하고 비로소 걷기 시작한 인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그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그게 저의 인생관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어.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딱 벽에 부딪혔어. 벽에 부딪히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으니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주저앉는 사람은 늘 그만큼이야.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그런데 이 방향을 위로 돌리면 어떤 사람이 막 노력해서 어느 벽에 도착했어. 그 얘기는 뭐야? 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끝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이 안에서 노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벽을
내가 여기까지 컸구나. 그러면서 막 드릴을 해. 뚫고 나갈 거야. 나는 이걸 반드시 극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걸 뚫어버리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공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실패를 할 때 거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면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인트로를 마치고, 자, 지금 이제 14일 민중대회, 국정교과서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그리고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14일 민중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중대회에 약 1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았어도 숫자를 셀 수 없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해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쭉 앉아있을 때 셌던 숫자, 이런 걸 더해갖고 한 13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13만 명의 대다수 평화 시위자들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는데, 소위 이제 경찰에서, 우리가 4시부터 이제 행진을 시작했잖아요? 4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4시,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 대학로 앞은 성균관대학교 그 논술고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4시 이후에, 그러니까 4시에 행진을 시작했어. 다른 데에선 3시에 행진을 시작한 거고. 3시에 이제 행진을 시작했는데, 이미 경찰 차벽이 둘러진 시간은 2시 40분경이라는 거예요. 경찰 차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행진을 하면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차벽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각 집회별로 행진을 한 시간이 3시 이후야. 그런데 차벽이 설치된 건 2시 40분경이었다. 예. 2시, 그러니까 우리 종로 쪽에서 가는 건 3시 40분경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는 건 2시 40분경에 설치됐다는 얘기야. 결국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차벽을 쳤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개뻥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사실 우리가 폭력 시위라고 우리를 비난하려면, 그 시위대가 폭력적이었고 폭력 시위대라고 비난하려면 차벽을 치기 전 행진하는 앞부분에서 막 파이프를 들고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밧줄을 막 들고 막 올가미를 돌리면서 간다든가, 그게 인증이 돼야 폭력 시위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당일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가 뒤쪽에 있었고 앞쪽에서부터 사람들이 거꾸로 갔어. 우리가 길을 터서 우리 사이로 사람들 지나가게 했단 말이야. 맨 앞에 빨간색 십자가를 들었고, 그 뒤에 전부 다 그냥 우린 다 봤어. 앞부분을. 앞쪽에 걸어간 사람들 다 봤어. 아무도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어. 여러분도 다 지켜보셨잖아요? 아무도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갔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평화행진을 했는데, 평화행진이 아니라 그 폭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차벽을 쳤다는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근데 무엇보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백남기 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백남기 씨에 대해서 왜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 그 상태에 대해서. 마치 언제 이랬냐면요, 이한열 때. 이한열이 87년에 그 최루탄 직격탄을 맞고 연대병원에서 7월 5일까지인가 그 사람이 살아있었어. 그런데 언론에서 이한열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보도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백운기 씨라는 분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의 주장에 의하면 뇌가 너무 부어서 뇌 수술을 하려고 두개골을 열었다가 두개골을 차마 닫지 못했다는 거야. 뇌가 너무 부어서. 그래서 두피만 덮어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이미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아무도 보도를 안 해. 그게 말이 되냐고.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불법으로, 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대포를 그 규정을 위반해서 쐈잖아. 규정을 위반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사람을 계속 물대포를 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위독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를 안 하냐고. 그게 언론이야? 그게 언론이야?
난 우리나라 언론사들 문 닫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백남기 씨의 상태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게 어떻게 언론이야. 난 KBS, MBC, SBS 전부 다 문 닫아야 된다고 봐. 나는 그들이 뉴스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채널A, TV조선도 마찬가지야. 국민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지금 위중한 상태인데 그걸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도 채널로서 YTN도 마찬가지야. 보도 채널의 자격을 모두 박탈해야 돼. 아예 뉴스를 못하게 해야 돼. 시사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왜 시사도 나오는 걸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해, 이게 개새끼들이. 그게 어떻게 언론이야? 시청료도 내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이런 언론은 언론사가 아니야. 자, 좌우지간.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지금 상처를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보도를 안 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이제 드디어 어제부터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면 어느 목사가 그걸 돌렸다가 나한테 딱 걸렸어. 어느 목사가 저기 누구야 신자들한테 저기 메시지를 돌린 거야. 내용이 뭐냐? 아니야. 대구에서 그 어떤 목사가 신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 백남기 씨가 다친 이유가 구조하는 척한 시위대한테 맞아서 안구가 함몰되고 뇌가 다친 거라고. 그러고 지금 소문을 내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 목사 전화번호 달라 그랬어. 이름이랑 전화번호 달라고. 그날 구조한 사람한테 그 목사 고소하게 하려고. 그 목사 전화번호하고 이름 달라 그랬어. 이런 새끼들은요 고소해야 돼요. 고소해서 개망신을 줘야 돼 아주. 그런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어디서 만났지 그게 일베에서 돌았다는 거야. 일베 목사야 일베 목사. 대구는 목사가 일베 아니야? 그게 일베에서 도는 얘기래요. 일베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궁한 거지. 지들이 궁하니까 이 백남기 씨는 지금 거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고 회생 불가능이고 이게 만약에 뇌사 상태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들이 뭔가 그 동안에 작전을 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 하면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구조하는 사람이 때려서 눈을 함몰시키고 백운기 씨를 죽였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썩을놈들이. 이거 그날 구조했던 사람들이 가서 이 주장한 애들 캡처 다 뜨세요. 일베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거 보신 분들 뭐 무슨 게시판에 그런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면 모두 캡처 뜨세요. 모두 캡처 떠서 그날 백운기 씨를 구했던 구조대가 고소하게 하면 돼.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새끼들 고소하게 해야 돼. 아주 법적 처벌해야 돼. 아주 그냥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새끼들은. 영상 증거 다 있는데 그 구조하러 갔던 한 사람이 물에 미끄러진 거야. 물에 미끄러져갖고 휘청했는데 그게 때린 거라고. 이런 개놈 새끼들 진짜. 이건 개자식은 이런 짓 안 해. 개들은 이런 짓 안 한다고. 개 자식. 강아지들은 이런 짓 안 해요. 이런 새끼들은 개젖을 빨고 싶은 놈들이지. 그럼 이제 개들한테 가갖고 이제 젖 좀 달라고 그러면 개들이 뭐라는 줄 알아? 시끄러 새끼야. 넌 가서 쥐젖이나 빨어. 그럴 놈들이야 아주. 가서 쥐젖이나 빨는 새끼들이 어디서 쥐소리를 쉰밥 볶아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구조하는 구조대한테 물대포를 쏘고 그런 주제에 어디서 지금 거기다가요. 경찰에서 어저께 무슨 이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물대포 시연회를 했나봐. 경찰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물대포 시연회를 했는데 그날 당일에 백운기 씨를 쐈던 물대포는 구명이 작아서 날카로운 한선. 그거 오마이뉴스인가 나오더만. 그 기사 좀 갖고 와봐봐. 날카로운 선으로 그 물이 쏴지는 물대포를 쏴놓고 어제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두꺼운 물 나가는 구멍이 두꺼워서 물이 약하게 나가는 그 살수차로 그 물이 약하게 나가는 살수차로 시연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거기서 막 욕을 했대. 그 손석희 뉴스에 나왔어요? 이 손석희 뉴스에 그 내용이 나왔어? 그것 좀 갖고 와봐.
나는 어저께 손석희 뉴스를 못 봤거든요. 일찍 자느라고. 아, 내가 요즘 초저녁잠이 많아갖고 뉴스를 못 봐. 손석희 뉴스의 그 영상 좀 봅시다. 예.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면 되나? 그 유튜브의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으로 좀 갖고 와주세요. 예. 그런 건 다 같이 봐야 돼. 이런 이 개뻥을 치고 있는, 기자가 직접 나한테 쏴봐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다며. 자, 빨리 갖고 와봐봐. 예. 그 물대포에 대해서 손석희 뉴스에 나온 내용 같이 볼 동안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티타임즈가 뭐야? 티타임즈라는 무슨 앱인가 봐요. 휴대폰 앱 같은데, 영국이 물대포를 금지한 이유. 그래서 티타임즈라는, 이게 언론사구나. 기자가 있는 거 보니까. 예. 영국이 물대포를 금지한 이유라는 이 영상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 뉴스. 이게 이제 그 영국식 물대포인가 봐. 런던 경찰청에도 시위 진압용 방수차 3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껏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영국 전체로는 북아일랜드에서 일부 사용된 적이 있지만 최근 영국 내무부 장관은 영국 본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물대포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BBC 자료인가 봐요. 예. 이게 이제 BBC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이제 이 영상 뉴스인가 봐. 런던을 포함해 잉글랜드나 웨일스 모든 곳에서 물대포 사용을 금지한다.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경찰의 몫이다. 테레사 메이 장관. 이게 7월 15일에 BBC 보도였답니다. 예. 물대포에 따른 특별한 피해 사례가 없었음에도 영국 정부가 이를 불허한 것은 2014년 런던에서의 물대포 추가 도입 논의를 거치면서이다. 보리스 존스 시장은 효율적인 시위 통제를 주장하며 물대포 추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독일 물대포 피해자를 초청했다. 60대인 디트리 바그너 씨는 불과 4, 5m 전방에서 경찰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안화골이 부러지며 실명했다. 바그너는 영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물대포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한 방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 펀치였죠. 충격의 순간에 내가 뒤로 넘어진 것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는 앞이 안 보인다고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이게 2014년 2월 18일 BBC에서 이 또한 보도가 됐던 모양이에요. 나는 이제 운전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며 책도 읽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하게 했던 일들인데 말입니다. 매니저님? 손석희 뉴스 찾으면 저한테 이 매니저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세요. 예. 매니저 채팅창에다가 내용 좀 써주시고요. 나는 이제 운전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며 책도 읽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하게 했던 일들인데 말입니다. 물대포는 대형 샤워기가 아니라 중상을 입힐 수 있는 살인 무기임을 경찰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대포는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도 망가뜨립니다. 바그너가 다친 도시 슈투트가르트에서는 과거 시민들은 공권력을 인정하고 경찰은 시민을 존중했지만 물대포 투입과 중상자 발생 이후 시민과 당국 사이엔 불신과 적개심만 남았습니다. 테레사 메이 장관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찰이 살상 무기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테레사 메이 장관은 물대포 사용 금지를 발표하면서 바그너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물대포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시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2010년 물대포에 맞아 실명한 독일 남성처럼 흉부 타박상, 척추골절, 안구 손상 등 직간접적인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은 경찰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래 시위 진압용 물대포는 미국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미국도 1960년대 흑인 인권 탄압에 사용된 이후 최근에는 안정성 논란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2008년 슬레이트에 실린 내용인가 봐요. 슬레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가 봐요. 하지만 한국의 물대포 사용 규정은 오히려 느슨해졌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르면 원래 경찰은 20m 이내 근거리 시위대에게 직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8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근거리 직사 살수가 가능하다고 수정됐다.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물대포를 노무현이 사왔다. 예. 그 물대포를 노무현 때 도입했다고 그러면서 주장해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노무현 때는 20m 이내 근거리 시위대에게 직사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언제? 2008년에 이명박이 그 운영 원칙을 바꿨네. 수정한 거네. 예. 11월 14일 광화문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 씨의 영상을 보면 경찰이 백 씨의 가슴 위쪽을 쐈고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구호 조치는 없었으며 그를 구조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계속 물대포를 살수해 규정 위반과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바그너 씨의 런던 증언은 한국 경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물대포는 대형 샤워기가 아니라 중상을 입힐 수 있는 살인 무기임을 경찰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게 이제 이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해서 티타임즈라는 이런 언론사가 있나 봐요. 나 우리나라에 이런 언론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BBC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BBC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만든 자료고요. 과잉 대응 논란, 물대포 시연, 그날과는 딴판. 그래서 이것저것 또 광고가 나오겠죠? 잠깐만요. 그럼 일단 소리를 줄이고 얘를 광고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복권 당첨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지난 주말 집회에 과잉 대응 논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JTBC는 집회 당일부터 이 물대포의 위험성 그리고 규정 위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오늘 17일 직접 살수차를 동원해 시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위 상황 때와는 영 다른 모습을 연출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집회 당일부터 물대포의 위험성 그리고 규정 위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이 오늘 직접 살수차를 동원해서 시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위 상황 때와는 영 다른 모습을 연출해서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줄기가 땅바닥에 내리꽂힙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사흘 만에 경찰이 직접 시연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살수차부터가 다릅니다. 경찰은 비슷한 물대포라고 설명했지만 집회 당일 등장한 살수차보다 물줄기 최대 세기가 약합니다. 살수차 앞에 표적을 놓고 실제 충격도를 보여달라는 취재진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공의 가상의 목표물을 향해 10초쯤 물줄기를 쏘아 땅에 내리꽂은 게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된 집회 당일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m 이내의 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직선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직사살수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인권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듬해 규정을 고치면서 아예 근거리 직사살수가 가능하도록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대포 직사. 경찰은 계속해서 정당하고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거요. 그럼 이거 말고 아예 사진으로 비교한 게 있어. 오마이뉴스에서. 그래서 어제 시연한 거하고 녹화중인가 오마인가 하도 기사를 많이 보니까 어제 시연한
물대포하고 그날 당일의 물대포 모습하고를 그대로 딱 그 살수구를 또 맞춰가지고 보여준 뉴스. 이게 뭐지? 직접 맞은 거 영상이에요? 광고가 끝날 때까지. 광고가 끝날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찰의 물대포 시연은 목표물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충격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JTBC 취재팀은 물대포의 위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험에 나섰던 이호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대포를 직접 맞아봤습니까? 예, 맞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이 실제로 사용하는 위력의 물대포는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직사를 할 때 사용하는 위력의 물대포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 경찰은 이제 이번 시위에서 시위대들에게 직사를 할 때 10기압 이상으로 쐈다고 했는데 예. 민간 살수차 업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6기압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시험한 것이. 네,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이 10기압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이제 민간 살수차 업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엄청나죠. 그 사람 이렇게 진짜 이 살갗에 맞으면은 거의 뭐 좀 아마 제대로 실험은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물러나니까 이렇게 쏘면은.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 몸이 쏘는 사람도 뒤로 젖혀질 정도라는 게 그게 6기압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위에서 했었던 것은 10기압 이상이라고 했고. 네, 맞습니다. 6기압이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예, 경찰의 살수차 지침을 보면요. 15m일 경우에는 5기압 안팎으로 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 20m일 경우에는 7기압 안팎으로 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거리에서 사용하는 물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한번 촬영한 영상을 직접 보시면 높이 1m 그리고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는 이제 통나무인데 예. 15m 거리에서 6기압의 물줄기를 쏘니까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무로 된 책장에다 쓰더니 역시 넘어지고 예, 책장 자체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는데요. 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기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살수차, 민간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직접 발사되는 경찰 살수차보다 더 약하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실제 시위 현장에는 체류액도 섞여 있었고. 캡사이신. 예. 예, 예. 저 통나무가 쓰러지는 건요. 통나무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버티려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맞아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의 지침에 따라서 20m와 이제 15m, 10m로 이제 거리를 좁혀가면서 6기압의 물줄기를 맞아봤습니다. 예, 예. 이제 20m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이 거의 뿌려지는 수준이고 이제 아주 그렇게 세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예. 15m로 이제 거리를 좁혀봤더니 느낌이 이제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리에서부터 상반신으로 올려가는 수에서 맞아봤는데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얻어맞는 느낌이었고요. 예. 특히 상반신에 맞을 경우에는 이게 통증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6기압입니다. 네. 예. 그리고 경찰이 통상적인 시위대의 경우에는 15m 거리에서는 5기압까지는 사용해도 된다. 안팎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예. 10m일 땐 어땠습니까? 10m일 때는 사실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 지침보다도 훨씬 강한 색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경찰은 현장에서 지침을 지키진 않았지만요. 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사가 시작되자마자 물의 압력에 계속 뒤로 밀려납니다. 이 균형을 잡고 제가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특히 다리에 물줄기를 맞을 때 그랬지만 상반신에 맞을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돌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예. 10m에서 6기압 상황. 물론 뭐 현장에서는 10기압이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5m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4일 집회 현장에서 그 차벽 앞에 있던 한 시민이 머리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5m에서 이 장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바로 저 장면이었죠. 거의 사람이 날아가다시피 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5m에서 물줄기를 맞아보려고 했는데 물론 물줄기는 훨씬 약하지만요. 예. 10m에 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앞으로 가가지고 자리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5m에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을 때는 이게 계속 맞다가는 정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자, 직접 이렇게 맞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맞은 물줄기가 이제 6기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상반신에 맞을 땐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예. 이게 머리에 맞으면은 기절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0기압의 물을 이제 그것도 가까이에서 맞으면 정말 이게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이호진 기자의 생각이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예. 들었구나. 보통 1기압이 10m 정도에 해당해서 10기압이면은 100m 높이에서 물풍선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거하고 비슷한 속도가 돼요. 100m 높이에서 물풍선을 떨어뜨렸을 때 그 땅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에 맞는 물풍선의 속도 정도가 되는데요. 시속 한 160km 정도가 돼서 류현진 선수가 힘껏 야구공을 던지는 속도 정도가 돼요. 상당히 1기압이? 큰 충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게 지금 1기압이란 얘기잖아요. 심각성이 느껴지는군요. 네. 예,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경찰이 오늘 시연회를 하면서 타겟을 빼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 예. 아마 그렇게 한 이유도 이런 10기압으로 물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나타날지를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타겟 없이 왜 물을 뿌렸는지 그건 좀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네들이 지들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얘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 구조한 시위대가 때렸다라는 개소리까지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올라왔다는 건 뭐냐? 지들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위험하구나.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오마이뉴스에 이걸 딱 두 개를 비교했어요. 예,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연한 경찰이 기자들 불러서 시연한 게 이 내용이야. 기자들을 불러갖고 시연한 내용이 물줄기의 모습이에요. 더 두꺼우니까 위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두꺼우니까 더 물의 세기가 약해요. 그런데 실제로 당일날 발사된 물대포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죠. 실제로 당일에 발사된 물대포의 모습은 밤은 뭐가 달라? 입구의 길이가 다르잖아. 물을 쏘는 호수 부분의 넓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긴 울퉁불퉁한, 예, 길고 좁아지는 그런 어떤 장치를 낀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쏜 거잖아요. 예. 더 가늘고 수압이 세지게 하려고 저걸 다는 거래. 앞에 달려있는 게 저게 달아지면 물이 더 좁은 구멍에서 나가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 왜 그 홈쇼핑에서 한때 수압이 세지는 샤워기를 팔았어요. 그거 아세요? 집집마다 샤워기가 되게 이제 물이 다가구 주택 같은 데서는 수압이 낮으니까 그때 이 샤워기 헤드만 바꿔라. 그러면 수압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물이 나오는 구멍의 넓이, 그 구멍을 좁혀버리는 거야. 같은 물일지라도 구멍이 좁은 대로 나오면 수압이 세지거든요. 그거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광고 한참 했어.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기억나죠? 그죠? 그게 일반적인 샤워기로 나오는 물은 굉장히 이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데 구멍을 좁혀놓으면 직선으로 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샤워기가 나왔잖아.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규정대로 쏘면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일부러 강도를 높이는 이렇게 그 물이 나오는 그 출수구의 위를 더 좁혀가지고 더 센 원리로 그 쏘게 했던 이게 14일인데 이런 짓거리 해놓고서는 경찰 언론인을 불러서 개구라를 치다가 딱 걸린 거 아니야. 그날의 영상 자료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개구라가 안 통한다고. 예. 기가 막히죠? 이게 어떻게 물이야. 벌써 이 옆에 포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잖아.
어이가 없죠. 이런 짓을 해놓고서는 이걸 지금 시연한 거라고? 물대포가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물대포를 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그날로 돌아갑시다. 경찰의 차벽이 쳐지기 전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 보신 분 있어요? 경찰의 차벽이 세워지기 전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날 당일에 경찰의 차벽이 세워지기 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경찰의 차벽이 세워진 그 다음부터 일어난 폭력은 누구의 책임이야? 평화행진을 하는 시위대를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다라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찰이 불법을 행한 거야. 그 뒤에 소위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민이 봤대. 시위대 속에서 밧줄을 갖고 나온 사람들 봤대. 그러니까 밧줄은 우리가 경찰차에 매달려 있는 밧줄들은 경찰이 미리 설치해서 지네들이 반대편에서 당기려고 한 거고, 실제로 시위대 쪽에서 밧줄을 가지고 나와서 다는 걸 봤대요. 여러 사람이 제보를 했어. 그러니까 밧줄을 시위대가 준비한 게 맞대. 근데 그것도 미리 막히자마자 갖고 온 건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밧줄이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그 파이프 있잖아요. 왜 폭력 시위를 하려고 파이프를 준비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 폭력 시위하려고 파이프를 준비했냐 사다리를 준비했냐. 알고 보니까 그 어저께 영상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 영상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경찰차에서 사다리를 빼는 장면이 나와. 그 경찰차를 막 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경찰차를 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방송국에도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그죠? 그것 좀 찾아봐 주실래요? 무슨 동영상 끝에 경찰차에서 사다리를 꺼내는, 사다리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철제 사다리가 경찰차에서 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보한 사람은 경찰차 안에 사다리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프락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프락치라기보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알았겠죠. 그래서 꺼냈을 거다. 그 다음에 그 파이프는요, 경찰한테서 뺏은 거래요. 이제까지 저놈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파이프를 준비해왔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파이프를 준비한 영상을 내놔라 했더니,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는 걸 재료를 못 내놨어.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경찰한테서 뺏은 파이프래. 그 경찰한테서 뺏은 파이프의 용도가 뭐냐면, 그 시위대가 설치한 밧줄을 끊는 끝쪽에 무슨 톱이 달려있다면 날카로운 밧줄을 끊는 용 파이프였대요. 그걸 뺏은 거래, 경찰한테. 경찰이 파이프하고 사다리는 준비한 거고, 그 시위대는 밧줄만 준비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 시위대에 의해서 파괴된 차량이라고 채널A에서 계속 보도 나온 차가 있었다면서요. 앞부분에 범퍼가 다 무너져 내리고 차바퀴가 다 빠져있는 심하게 파손된 차량을 가지고 채널A에서 계속 이게 시위대가 부신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대. 그런데 제보가 또 들어왔어. 사실 그 차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경찰차를 실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견인차가 그래서 들어 올리니까 앞부분이 몽창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견인하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견인하다 떨어져 나간 차를 시위대가 부셨다고. 시위대가 부셨다라고 계속 보도했던 거야. 야, 이거 정말 이 잡놈 새끼들이에요, 잡놈 새끼들. 자, 이 관련된 영상 그 어떤 시민이 그 현장에서 다 찍었더만. 시민이 현장에서 찍어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그 견인을 해서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 앞부분에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다 찍었어. 우리가 모든 장면을 찍자. 내가 뭐라 했어요? 1987년에 시민들의 손에는 그 보도블럭이 들려 있었지만 2015년 시민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증거가 다 남아버린 거야. 증거가 다 남아버린 거야. 예. 의경이 파이프가 어딨어? 내가 의경인데. 야, 의경이 이 시간에 어떻게 채팅을 해? 뻥까지 말어. 그리고 누가 의경이랬어? 누가 의경이랬어? 그날 거기 의경만 나왔어? 어디서 이런 개뻥을 치고 자빠졌어? 우리 방송에서 의경 얘기하면 무조건 블랙이라고 얘기했지? 의경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의경을 가지고, 예, 의경 얘기로 물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부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지도자와의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의경 얘기로 물타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놈들, 자기가 의경이라는 동, 가만있어. 내가 그 기사 좀 찾아봐 주실래요? 예. 무슨 기사냐 면, 예. 시위대가, 잠깐만. 국민일보 기사인데, 본인이 의경 출신이다. 예. 이건 너무 큰데? 본인이 의경 출신이라고, 의경인가 전경 출신이라고 쓴 그 페이스북 글, 그 관련된 기사 좀 갖다 주세요. 예. 여기 채널A 선명하게 나오죠? 강화유리 깨지고 바퀴축 빠져. 자막도 넣었네. 예. 강화유리가 깨지고 바퀴축이 빠졌다 그러면서 채널A에서 자막까지 넣어서, 어머? 심지어 이렇게 기자가 또 그 앞에서 방송을 했군요. 예.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린 다음날 채널A는 뉴스 보도에서 일부 과격 시위대가 차벽으로 사용된 경찰버스의 범퍼와 바퀴 등을 파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SNS에 좀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자, 여기 보면 이러면서 이제 그 레카차가 와서, 예, 바퀴 그 앞부분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찍고 있죠. 그날 보도된 현장에 있던 목격자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장 사진과 함께 집회가 끝날 무렵 광화문 인근에 도착했다. 견인 당시 앞바퀴를 들어올리는 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견인을 시도했던 것 같다. 견인차가 견인을 시도하는 순간 쾅 소리와 함께 범퍼와 스페어 타이어가 뜯겨져 나갔다. 견인 차량 운전자와 현장 당사자는 당황했고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그 레카차가 연결하는 장면, 예. 이때까지도 버스의 범퍼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네요. 앞선 사진의 15분 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버스를 이제 추적하는 거야. 이 버스에 바퀴 달려있죠? 범퍼도 있죠? 그리고 견인차가 왔을 때도 범퍼가 달려있네요. 앞선 사진으로부터 약 15분 뒤 경찰 소속의 대형 견인차가 와서 버스를 도로변으로 끌어낸 모습이다. 사진에 보다시피 이때까지도 버스의 범퍼는 멀쩡했다. 그런데 이 레카차를 연결하다가 일이 잘못된 거야. 예, 일이 잘못되니까 도망갔다는 거죠. 어떡하니? 진짜. 그런데 이걸 갖다 놓고 채널A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야. 실제 채널A에서도 보도한 영상 속 차량과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의 외관은 동일했고 파손 부위도 일치했다. 폭력 난무한 세월호 시위 합리화할 수 있나? 요건 이제 지난 5월달 얘기죠. 4월달. 채널A는 과거에도 세월호 집회 관련 오보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 5월 6일 채널A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그러나 보도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가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사진이 아닌 2003년 농민 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모든 영상을 찍어야 된다. 예. 모든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모든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증거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전날 했고
정말 없대요. 이게 뭐죠? 19세 이상부터 봐야 된다니까 볼 수 없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전날 우리가 모든 영상을 모든 장면을 다 찍자. 찍어두면 이게 언젠가 증거가 된다. 그런데 정말 얘네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아니 토요일부터지 토일 월화 4일 동안 폭력 시위라고 계속 약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점점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결국은 지네들이 주장하는 폭력 시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게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죠? 역시 2015년 투쟁하는 시민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전 의경 출신입니다. 광화문 집회 페이스북에 남긴 글 페이스북 초이스. 예. 의경 출신 남성이 광화문 집회를 접한 뒤 남긴 페이스북 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잘못은 있겠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글은 이 모 씨가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그는 여러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이번 광화문 집회를 바라봤습니다. 난 의경 출신이다. 자대에서 처음 겪은 시위는 광우병 촛불 시위였고 평택 쌍용 자동차 화물노조 파업 등을 거쳤다. 아주 가장 힘들 때였네요. 2009년 대전 법동에서 있었던 시위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죽창에 날아드는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아마 시위 전 자살한 노조원이 있어서 시위가 격화된 모양이라 이해가 됐다. 나도 동지가 그리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겠지. 이 씨는 당시도 법동 시위에는 10,000명이 참여해 시위대 모습도 각양각색이었다고 했습니다. 의경을 보호하는 아저씨들도 있었고 죽창을 내리치며 욕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시위대끼리 다투기도 했답니다. 그는 10,000명이 모인 시위도 이러니 10만 명이 모인 시위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군중이 있으니 다양한 모습이 있었을 테고 이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느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포착한 몇 장의 사진, 짧은 동영상, 알량한 법 규정을 들이대며 평화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내가 보기엔 그건 팩트가 아니다. 취사 선택된 것만 있을 뿐 시위가 던지려는 메시지보다 방식과 외연에만 천착한다. 그는 시위대의 특정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시위대가 왜 모였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위대의 요구는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 이슈와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가 큰 줄기를 차지했다. 이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고민해야지 10만 명 중 일부가 보인 모습에 천착하는 건 사람을 제품으로 보는 듯해 불편하다. 이 씨는 아울러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라면서 그런 현장에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직격으로 쏘다니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군중 머릿수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목소리를 하루하루 따다 종북이네 빨갱이네 하는 건 새치 한 가닥 있다고 넌 흰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랑 새치 머리가 한 가닥 있다고 넌 흰머리가 됐다고 하는 거랑 같다고 꼬집었다. 예. 그는 끝으로 헌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 결사는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마저 강자들이 만든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면 우린 이걸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며 소통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유란 옷을 입히고 넌 자유롭다고 말하는 건 오만하고 불쾌하다. 난 어제 시위 당일 그 시간에 놀고 있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게시 만 이틀 만에 3,750건의 좋아요와 1,006건의 공유를 얻었습니다. 댓글도 360개나 되네요. 네티즌들은 대체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사고가 경직된 우리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라며 호응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꽤 있다. 아무리 자유가 도차지만 폭력까지 미화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치 한 가닥 가지고 너 흰머리 됐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 즉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그중에 일부가 행사한 폭력을 13만 명 전체가 폭도인 것처럼 매도하는
저런 암적인 존재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저런 언론들 때문에 저런 언론들은요, 사실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네들이 거짓말하면 그거 믿을 줄 알고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은 경찰 차벽을 막았으면 그 폭력을 써도 된다는 얘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요, 어떤 마음이냐? 이게 지금 그날 노조원들이 그렇게 한 걸로 보인다는 거야. 그 많은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당일에 줄을 묶고 그 과격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노조원들로 보였다. 어떤 노조 단체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막 제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프락치가 아니라 노조원으로 보인다는 주장이었어. 그렇다라면 나는 그들이 이해가 돼. 정말 왜 그 노조원이 아니라 프락치라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프락치라면 더 분노했겠지만, 만약에 노조원들이라면 난 그게 이해가 된다고. 왜 이해가 되느냐, 그 폭력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노동자에게 있어서 해고란 죽음과 마찬가지야. 실제로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30몇 명이, 나 최종 숫자를 모르는데 내가 센 게 36명이야. 36명이 그 노동자와 가족들이 자살했어. 쌍용차 해고 때문에. 단 하나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강요하고 개질할 떠는 그 법안이 뭐냐 하면 쉬운 해고야.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나라의 노동법은요, 해고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 특별한 어떤 가령 횡령을 했다든가 어떤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고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뭐가 있어요? 근로권이 있잖아. 그 근로권 때문이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헌법에 나온 권리라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어. 가령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회사가 극심한 경영 타격을 입어서 경영진 다 잘리고 회사가 부도 나는 경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그게 쌍용차 방식이야. 쌍용차처럼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게 그런 경우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대량 해고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해고를 시킬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노동법이야. 근데 지금 박근혜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원래 해고하면 안 되는데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달아준다는 얘기야. 이건 누구에게 직격탄이냐? 지금 마산, 울산, 창원 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야. 대부분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그래도 서울 수도권 노동자들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정규직 일 시키는 게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냐?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쉬운 해고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해고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이 부산, 울산, 마산 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해고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야. 근데 해고를 아니면 뭘 할 수 있다? 임금 피크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깎겠다는 거야. 임금 피크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깎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이 받는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잖아. 현재 4인 가족의 적당한 임금이 7천만 원이에요. 연봉 7천. 4인 가족이면 연봉 7천. 5인 가족이면 연봉 8천 정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실제로 4인이든 5인이든 그 2,200, 2,500 이게 다잖아.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받는 돈도 기가 막히는데 임금 피크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월급도 더 깎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굶어 죽으라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널 굶겨 죽이겠어. 라는 놈들한테 내 굶겨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겠어요? 또 지금 이 백운기라는 농민이 그 밧줄을 당겼다고. 밧줄을 당기는 게 폭력이래.
그럼 밧줄 반대편에 있는 경찰도 폭력이네. 둘이서 나란히 당겼잖아. 어? 백운기 씨가 밧줄을 당겼으니까 폭력을 써서 물대포를 쏜 거래. 그럼 반대편에서 물대포 쏜 경찰한테도 쏴야지. 어? 그러면서 백남기가 일반 농민이 아니라는 둥. 아, 백운기 씨인가? 예, 백운기 씨? 백남기야, 백운기야. 그 70세 노인이 뭐 저 농민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옛날에 중앙대학교인가 졸업하신 분이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백남기 씨.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운동인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 무슨 반정부 박정희랑 싸우는 어떤 정치운동을 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리고 5.18 항쟁 때도 그 감옥에 5.18 항쟁 때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서 국가에다 배상 신청을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았는데 뭔 그런 걸 신청하냐고 안 했던 사람이래. 그리고 이분은 그 80년 5.18 이후에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농민이 아니다. 원래 전문 시위권이다. 야, 그 5.18이 1980년이야. 1980년 이후에 농사를 지었으면 농민이지. 30년 농사 지었으면 농민이지. 이 썩어놓은 새끼들아. 카톨릭 농민회라는 데를 결성해서 80년대부터 농민운동을 하신 분이야. 농사 지으면서 농민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라고 지랄하는 거야. 이런 썩어놓은 새끼들 만나. 좌우지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농민들 왜 왔어요? 왜 줄을 땡기다가 물대포를 맞았어? 이 농민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ml 우유가 200원이었어요. 500ml 우유가 500원이었고요. 1000ml 우유가 780원인가 800원 했어요. 기억나시죠? 200ml 우유 200원, 그 다음에 500ml가 450원인가 했고, 그 다음에 1000ml가 800원 정도 했어. 왜 그걸 기억하냐 하면, 내가 그 시대에 학원 강사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1000원 주고 빵과 우유를 사 먹었어. 그때 1000원 주고 그 200원짜리 우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빵 사서 700원 주고 빵과 우유를 먹을 수가 있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 2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빵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우유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모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랬잖아. 말할 수 없이 4배, 5배 올랐잖아. 쌀값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반값이 됐대. 쌀값은 반값이 됐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쌀이 남아도니까 그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유가 남아돌아서, 그거 아시죠? 우유가 남아돌아서 우유회사 직원들한테 우유로 월급 주는 거. 우유가 남아돌면 값이 내려야 되잖아. 쌀은 남아돌면 값을 내리면서 왜 우유는 남아도는데 값을 반값으로 안 하냐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우유가 남아돌아서 그 남아도는 우유 때문에 축산 농가들도 죽게 생기고 우유 사업자들도 죽게 생겼는데 가격을 못 내리게 하는 거야. 유통업체에서 가격을 못 내리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도 가격 못 내리게 하는 것 같아. 우유 한 통 팔아서 거기서 얻는 세금 때문에 1000원이면 100원 세금 걷고 2000원이면 200원 세금 걷으려고 우유값 못 내리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생산자들이 죽어가고 그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축산업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러면서 쌀값만, 그러면서 쌀값만, 쌀이 남아도는데 왜 쌀을 수입하냐고. 쌀이 남아돌아서 가격이 내려가면 왜 쌀을 더 수입하냐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쌀 더 수입하기로 했잖아.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에 500%의 관세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500%, 600% 관세 붙인다고 농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당선됐는데 관세 없앤대잖아. 이거 사기도 개사기야.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정부가 국민한테 한 약속으로 당선돼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약속을 모두 파기하잖아. 청와대 불바다 됐어.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공약을 해놓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그러면 청와대 불바다 됐어 이미.
당연히 총리는 물러나야 될 사안이야. 대통령도 탄핵 사안이고, 대통령이 분가분가 잘못했다고 지금 탄핵 소추 걸리는 나라에서 용서가 될 것 같아? 결국은 그날 폭력을 쓴 시민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농민, 노동자, 청년들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다른 나라도 청년 실업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래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박원순을 새 호루 자식을 만들어서 쌍욕을 하면서 청년들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몇백 원짜리, 천몇백 원짜리 이걸로 점심을 때우고 있어. 그것도 안 돼서 라면 사다 쪼개서 끓여 먹고 앉아있어. 그런 애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얌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죽지 못해 거리로 나온 애들이 얌전한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야.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 목숨을 위협받는 농민, 목숨을 위협받는 청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어. 그런데 뭐? 그들이 고작 한 게 밧줄 당기기인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 폭도? 이런 연병?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이딴 짓 했으면 너네 벌써 불바다 됐어, 불바다. 배고파 봤어야 알지, 저것들이. 그러면 망치부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좀 달라. 여기까지 내가 한 얘기는 뭐냐? 나는 14일날 분노한 시민들의, 분노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의 그 분노를 지금 정부가 폭도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청년, 노동자, 농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을 그 폭도라고 얘기하고 지랄할 게 아니라 대통령부터 새누리당 정치인들 모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지. 어따 대고 폭동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들이. 진짜 폭동을 경험해봐야 알지. 그러면 우리 망치부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12월 5일에도 우리는 똑같이 청와대로 가야 될까요? 여기부터가 나의 주제야, 오늘의 주제. 나는 12월 5일에 우리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그날 13만 명이 모였는데 앞에서 버스 땡긴 사람들 말고는 그냥 구경꾼이었어. 길고 지루하게 4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막히기 시작한 게 6시였잖아요?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많은 인원이 청와대 뭐하러 가냐고. 청와대 거기 빈집인데 거기 집에 집주인이 있어봤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는 혼만 찾는 여자가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냐고. 우리가 뭐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그 여자 끌어낼 거야? 그럼 시민들이 그걸 이해해 주겠어?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우리가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뭐 닭모가지를 딸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혹시 닭을 키운다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12월 5일에는요 서울 시내 전역에서 청와대 빼놓고 청와대를 왕따시키기 시위를 해보면 어떨까. 한마디로 강남 가장 번화한 곳, 명동 가장 번화한 곳,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저기 삼선교 성신여대 앞 여기가 많이 놀았어. 뭐 이 대학로 성신여대 입구, 그러니까 뭐 강북 지역의 중심지, 강남의 중심지, 그 다음에 뭐 도심 명동, 그 다음에 뭐 홍대 앞, 뭐 이런 식으로 주요 거리들이 있잖아요. 주요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모여, 토요일날 데이트하러 나온 시민들 많은 곳, 그런 곳에서 한 4군데를 정해갖고 거기서 문화제를 했으면 좋겠어. 각 대학의 춤패들 다 모으고, 율동단 있잖아. 각 대학의 율동단은 율동을 준비해와. 그리고 그 노동자들도 노동자 댄스 준비해오고, 그리고 정말 절절하게 노동자, 농민 살려달라는 연설문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중간에 막 이 초등학생들 막 리코더 연주하고, 그 다음에 막 노동자들 멋있게 몸율동하고, 몸짓하고, 학생들도 율동도 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집회를 한 다음에는 곳곳으로 싹 흩어져서 뭐를 하느냐 하면 그 거리에 쫙 흩어져가지고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어.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거기에 서명을, 지금 박근혜가 얻은 표가 몇 개야? 얻은 표가 한 2천만 표 되나? 박근혜가 얻은 표가 몇 표예요? 2천만 표야? 3천만 표야? 그 당시에 75%인가 투표를 했고, 그 중에 박근혜가 얻은 표가 1600만 표쯤 되나? 몇 표 얻었는지 알아봐봐. 우리가 아예 2천만 명한테 서명을 받자고.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를 정해놓고 2천만 명의 박근혜를 1500 오케이 1501명의 서명을 받자. 쟤네들 주장이 뭐야?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대통령을 왜 흔드냐? 지금부터 6개월 동안 1500만 한 명의 투표를 얻는 거야. 서명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를 찍은 사람보다 박근혜 물러나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물러나라. 국회에다가 너네 우리가 이렇게 모아왔으니까 박근혜 탄핵시켜라. 당당하게 요구하자고. 그래서 그 서명운동을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하는 거야. 내년 총선 때까지 전국에서 이번에 12월 5일절 중요한 날은 서울에 집중해서 하고 아니면 매주 토요일에 전국에서 이런 서명운동 문 앞에와 서명운동을 하는 거야.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경기도, 강원도, 경북, 경남, 충청도, 충청 남북도 대전, 전라남북도 광주 모든 도시에서 토요일 밤만 되면 그 모든 문 앞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서명운동 받으러 다니고 우리가 집회 그러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럼 집회 신고는 한 20명만 해. 20명만 딱 앉아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고된 인원을 넘었다. 집회 신고를 할 때 몇 명 참여한다는 신고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고된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면 주변에 둘레에 서 있는 거야. 와서 앉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의 집회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12월 5일 집회는 뭐 말귀도 못 알아들으는 그 정말 닭대가리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박 대통령한테 가지 말고 닭대가리는 좀 잘못 실언이고 박 대통령한테 가지 말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12월 5일에는 이 전국을 돌면서 아니 이 서울 시내 전체를 정말 이 민주주의의 축제장을 만들어버리는 게 어떻겠냐. 예. 이렇게 했을 때 경찰이 방어를 못해. 이렇게 하면 동시다발로 문화제를 해버리면 경찰이 방어를 못해요. 지금은 딱 광화문에 모여갖고 2만 명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차벽치고 기다리잖아. 그날도 기다리라 그래. 광화문 앞에 차벽치고 2만 명 모여있으라 그래. 우리는 서울시대를 해집고 다닐 테니까. 을지로도 종로도 태평로도 그 홍대 앞도 명동도 강남도 온통 민주주의자들이 나와서 박근혜는 하야하라. 퇴진 서명운동. 춤판. 막 이 연주자들 많잖아 우리. 이 관현악단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는 어렵겠지만 바이올린 현악사준주 이런 건 가능하잖아. 그때 우리 집회에 나왔던 밴드 그런 밴드들 나와서 홍대 앞에서 막 확 한판 놀아주고 와씨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고민하는 거야. 어디가 더 재밌냐? 채널 돌리듯이. 어딜 가야 돼? 어느 문화재를 가야 되는 거야? 동서남북 다 재밌어, 씨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팩트TV는 4개를 떠야 돼. 4군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태평로 일대 문 앞에, 지금 현재 강남, 막 이러면서 막 4군데를 돌려서 보여줘야 돼. 그럼 팩트 카메라 더 사야 되겠네? 와. 아니,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12월 5일날 그렇게 한다는 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예. 경찰한테 서명 받으면 걔들도 몰래 할 거야. 사실 지금 경찰들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알아?
경찰들도 뒤돌았으면 그 말단 경찰들은요 진짜 박근혜 웃긴다고 생각해.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혼을 찾아? 자기가 무당이야? 뻑하면 혼이야. 문득 옛날 이야기 한 편이 떠올라요. 옛날 어느 산골에 쥐서방과 혼이 난 무녀 박씨가 살았대요. 이 무녀 박씨는 많은 토끼와 사슴들에게, 동네에 있는 이 산속에 있는 토끼와 사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쌀밥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이 토끼와 사슴들이 살고 있던 산속에 들어와 털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 쥐서방과 이 무녀 박씨는 사실은 이 죄 없는, 그리고 이 순진한 토끼와 사슴을 몰래 잡아서 마을에 팔아왔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사슴과 토끼들은 어느 날 자꾸만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그 무녀 박씨에게 와서 물어본 거죠. 야, 너 혹시 내 친구 누구누구 못 봤니? 그러자 무녀 박씨는 쥐서방이 뭔가 수상합니다. 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토끼와 사슴들은 한참 기다렸어. 무녀 박씨가 쥐서방한테 가서 어떤 쥐서방이 이 죄 없는 토끼와 사슴들을 빼돌리는지 사실을 알아보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무녀 박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쥐서방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토끼하고 사슴들은 설마 무녀 박씨가 거짓말을 하겠어? 그런데 점점점 이 토끼와 사슴들 사이에 아무래도 무녀 박씨랑 쥐서방이 수상해, 거짓말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즈음 어느 날 무녀 박씨가 다시 토끼와 사슴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부엉이가 밤에 몰래 보니까 쥐서방과 무녀 박씨가 죽은 사슴과 토끼를 그 창고에다가 가득 가죽을 벗겨서 숨겨놨다가 모든 토끼와 사슴들이 굴로 돌아가서 잠이 들었을 때 몰래 빼가지고 마을로 내려가 파는 장면을 부엉이가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엉이가 토끼하고 사슴들한테 다음날 졸린 눈을 비벼뜨고, 야, 내가 어젯밤에 봤거든? 어젯밤에 봤는데 무녀 박씨하고 쥐서방하고, 야, 뭐야, 무슨 얘기야? 다시 얘기해봐. 너 친구들하고, 네 친구들 가죽을 벗겨갖고 마을로 팔러 가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다음날 성난 토끼와 사슴들은 무녀 박씨와 쥐서방의 집으로 달려갔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무녀 박씨와 쥐서방의 전설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예, 그 많은 분들은 닥털박 시리즈를 기다리시는데 그 닥털박 씨 시리즈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예, 동화야, 동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예,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냥 문득 내가 이제 얘기하는 재주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원래 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거든. 동화 이야기예요, 동화 이야기. 자, 우리 노래 하나 또 듣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공포 동화 너무 잔인했어? 아니, 그 숲속에 들어온 쥐서방과 무녀 박씨가 죄 없는 토끼와 사슴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팔아먹었다니까. 내가 이 노래 외우려고 그때 막 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자고 그러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못했잖아. 우리 방에서도 이 노래에 맞춰서 몸짓 준비를 해서 나갈까? 이 노래 제목은 꽃다지가 부른 바위처럼입니다.
동화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지. 맨 혼만 찾고 앉아있어. 지가 무당도 아니고. (12월 5일에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추천을 해야지. 망치부인 방송 재밌게 내가 이게 재밌는 동화도 들려주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추천을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 아직까지 추천 안 한 인간들이 얼마나 되나 보자. 아까 내가 틀림없이 3,600명이 넘는 걸 봤어. 지금 시간 추천 2,500. 야! 3,600명이 봤는데 추천이 2,500이야. 도대체 1,100명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추천은 공짜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동화 노잼이야? 그럼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게 다시 해줄까? 동화가 노잼이래. 내가 다음에 연습해서 더 재미있는 구연 동화를 해줄게. 요거 이 무녀박씨와 지서방 이야기 요거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좀 더 연습해갖고 다시 할게. 다시 내일? 모레? 설사해줘요가 뭐야. 추천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추천 안 한 인간들에게 녹색 설사의 저주를 왜 요즘에 부실하게 하느냐. 네, 너네들 재미있게 방송 봐놓고 추천 안 하고 토낀 1,100명은 우리가 가죽을 벗겨버릴 수는 없으니까 너네들 오늘 밤에 오늘 밤 잘 때 녹색 설사의 늪에서 눈 뜰지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어느 날 너가 초등학교 때 남몰래 좋아했던 첫사랑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야. 길거리에서 만난 첫사랑이 다가와. 어머, 여자라면 신민아같이 생기고 남자라면 이동욱같이 생긴 애들이 다가와. 점점 다가오면서 어머, 너 누구 아니니? 어머, 나 너랑 그때 헤어지고 졸업식 날 많이 울었는데 그때 네 다리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만날지어다. 저는 결혼했는데요. 그래, 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니네 마누라가 맨날 너는 왜 저기 승진을 안 하냐고 들들볶아. 근데 어느 날 사장이 널 불러. 어이, 응? 누구? 그동안 참 애썼어. 이제 큰일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중요한 중역을 마치려고 할 때 사장실 소파를 축축하게 적셔나가는 너의 녹색 설사를 확인하게 될지어다. 어머, 전 여자예요. 그래, 너가 이제 동창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쁜 때때 옷 차려입고 이제 동창회를 가서 어머, 우리 신랑 이번에 승진했잖아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때 너보다 조금 더 비싼 옷 입고 나타난 아줌마가 방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 여자와 너를 막 번갈아 보는데 네 다리에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보게 될지어다. 내가 그래서 자꾸만 설사를 해. 본인은 추천을 못 해갖고. 아이씨, 내가 녹색 설사 저주를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은 추천을 못 해. 중요할 때마다 설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녹색 설사의 저주를 못 했더니 시청자들이 요즘에 녹색 설사의 저주가 사라졌냐고 막 항의를 하고 있어. 변태 같아.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망치 부인이 반사네? 죽는 수가 있어, 너네? 그래서 오늘 우리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놈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섞어내면서, 심지어 목사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백남기 씨를 시위대가 죽였다는 개소리를 만들어낼 만큼 저들은 다급해요. 예. 저들은 굉장히 다급하고, 그래서 당황한 거야. 어머,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벌써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 같은데, 박근혜가 외국을 나가면,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국내에 사단이 일어나. 정부의 잘못이 빵빵 터져. 그래서 박근혜가 뭔가 지가 자랑하고 싶은 일을 갖고 들어와도 자랑이 안 먹혀. 첫 한미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윤창중이 빤스 벗고 댐비질 않나? 중국 가가지고 최고 대우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진핑 부인이 몇 번씩 사진 찍자 그래도 못 알아듣고 왔다리 갔다리 했질 않나?
뭐 하여튼 뭐 남미에 갔다 와서 막 저기 링거투혼이라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미에 갔던 나라들의 막 첫 번째 나라는 쿠데타 일어나고 두 번째 나라는 막 저기 홍수였나 그때? 홍수, 지진, 홍수, 지진, 산불? 재앙의 화신이야, 재앙의 화신. 그러면서 막 또 그 한참 13년에는 박근혜가 뭐 외국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뭐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영상을 구입해서 보니까 프랑스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 사람들 다 앉아있어.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인이야. 근데 전부 다 이제 이어폰 번역기 끼고 한국인 다수를 앉혀놓고 불어로 연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나중에 기립박수는 누가 쳤냐? 한국인들이 몽땅이라서 물개박수를 친 거였어. 그러더니만 결정적인 사건을 치죠. 다보스 포럼 회장하고 단둘이 앉아갖고 단독으로 이 토크쇼처럼 진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보스 포럼 회장이 야, 우리가 너네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언제 이 북한 뚱땡이가 사고를 칠지 모르고 이 핵무기로 위협을 할지 몰라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애들이 많다. 너 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래? 그러니까 뭐 남북 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하면서 한국말 이제 물어봐. 맞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북한 핵무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망신 개망신. 통역이 필요 없이 중국어를 잘한다 그러면서 사진 찍자는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갖고 왔다리 그 수십 명 그 정상들 전부 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게 상식이더만. 이게 처음도 아니야. 독일의 메르켈 만났을 때도 그냥 씩 들어가가지고 불러다 다시 찍고 그랬더만. 아유. 그러더니 이번에는 프랑스 테러 사건 때문에 온 나라 정상들이 검정색 옷 입고 나와갖고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저기 묵념을 하는데 자기 혼자 파티복 입고 왔다며. 행사복. 뭐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흰색이 상복이다. 그래서 입었다고 쳐. 그러면 배옷을 입어야지. 상복으로 흰색 입고 싶으면 배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반짝반짝. 혼자서 흰 옷 입어가지고. 아유. 군계 일학이란 말이 있어. 군계 일학. 닭무리에 한 마리에 학이 있으면 눈에 확 띄잖아. 그때 내가 볼 때는 군중일 였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은은 뭐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그 군계 일학. 닭무리 속에 한 마리에 학이 있으면 눈에 확 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군중일 그 자는 내가 뭔지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 선동 오지네? 내가 뭘 선동했다고 그래. 네가 감동한 거지. 쟤네는 지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감동하면 나한테 선동했다고 막 덮어씌우고 지랄이더라. 왜? 경찰에다 신고해.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아니면 119에다 신고하든가.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나 임자했어. 자꾸 하트 날리지 마. 정말 언제 이놈의 인기는 언제쯤 가라앉을래나. 예. 그 영상 좀 봅시다. 그 관련 기사. 지금 그리고 박근혜가요. 이번에 외국 가서 사고 친 게 첫 번째 사고 친 건 뭐였냐면 그 프랑스 테러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회색이나 검정색 옷 입고 나왔는데 혼자 흰 옷 입고 그 참 주책을 떨은 게 하나. 두 번째 노동개혁. 자기가 주장하는 박근혜 노동법.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박근혜 노동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자랑을 친 거야. 영국 BBC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자르는 노동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사 났어. 망신 개망신. 내가 그거보다 더 망신스러운 거 오늘 봤잖아. 에이펙 가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회담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진짜. 너 진짜 왜 그러니?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언제적 새마을운동을 아직도. 왜?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 막 그러면 호주의 농민들도 이제 모자 쓰고 완장 차고 잠바 입고 그 주민 감시하냐?
호주 마을마다 마을 앞에 4H 써놓고 5사람 이상 농민들이 모이면 그 저기 이장님 집에 놓여있는 전화기로 보고해야 되냐? 아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자, 그래서 요즘은 그냥 생명 유지가 어려워. 생명 유지가 어려워. 생명 유지가 날마다 들려오는 막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저기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야. 자, 이제 우리 함께 읽는 뉴스. 예. 자,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이 뭐냐?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막 농촌을 계몽하고 농촌을 발전시킨 운동인 줄 알고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뉴스가 있어요. 아유, 우리 파찌맘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미국의 안보 전략 따른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예. 이게 이제 이 고대에서 열린 거였죠? 아닌가? 고대 박사의 주장이었나? 고대 교수의 논문이네. 고려대 교수 논문에서 밝혀졌다. 뭐가? 새마을운동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전략촌, 즉 대공마을을 전국에 건설하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농촌 장악을 중대 문제로 보고 대공 새마을을 전국에 건설하고 최종 결과는 지역민을 상호 감시하는 게 목적이었다. 새마을운동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에서 여러분 동네 좋아진 게 뭐 있어? 새마을운동 해갖고 여러분 동네 좋아진 게 뭐 있어? 마을 입구에 돌덩어리 하나 서 있고 이장님이 잠바 입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게 다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매달 한 번씩 마을 청소 시킨 거. 그게 다예요. 그 매달 마을 청소를 시킨 이유가 뭐냐? 마을 청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순분자 이렇게 낙인 찍은 거야. 예. 자, 그렇죠. 슬레이트 지붕. 뭐 이 초가 지붕이 더럽고 비위생적이라 그러면서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전면 교체했죠. 알고 보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이 성면 재료로 만들어서 발암물질이었다.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미국이 안보적인 이해 속에서 진행한 동남아시아 농촌개발 전략과 초국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초국적, 즉 국가를 초월해서 동남아시아의 농촌을 감시하는 체제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와중에 새마을운동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왜 나왔냐면 배경을 알아야 돼. 그때 이제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5년부터 74년까지 베트남 전쟁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최초로 패해. 완전히 져. 미국이 졌던 첫 번째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었고 그 베트남 전쟁에서 진 미국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 농촌, 아시아의 농촌 공동체 그들을 깨야 된다. 아시아의 농촌 공동체를 깨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런 대공 그 마을들을 설치했다.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지금 내가 언제 새정치 얘기했어. 이거 저 고려대학교 교수 얘기야. 너가 볼 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쓴 논문인 줄 아나 본데, 이거, 고려대학교 그 허은 교수가 쓴 논문이야. 아, 내가 그렇게 우수하진 않아. 아, 얘네들은 내가 뭐만 하면 다 내가 한 줄 알아. 집중하고 봐. 13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심지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다야.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그냥 왕치 부인의 저기 수필이나 일기장으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이제 니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그냥 망치 부인의 뭐 일기장 읽어주고 수필 발표하고 뭐 혼자 망치 부인의 문학의 밤 이런 걸로 보이겠지만 이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그 저기 발표된 공식 논문이야. 고려대학교 교수의. 우리 집중해서 좀 들어봐. 이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린 한국 냉전학회
창립 한국 냉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국제학술대회래. 망치 부인의 그냥 자작시 읽기 이런 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래. 한국의 냉전 연구에서 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한국사학과 교수란다 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가 냉전과 지역사회라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냉전사 속에 위치시켜 새마을운동을 냉전사, 즉 냉전의 역사 속에서 관련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종합하면 한국의 새마을 건설 계획은 말레이 반도, 필리핀,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미국의 안보적인 이해와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공산주의 세력이 농촌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벌였고 동아시아 농촌 장악은 전후 세계질서 재편에 중대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미국의 대외활동본부와 국제협조처는 동남아시아의 농촌개발 경험을 교류하도록 지원했다. 1958년 미국의 국제협조처의 지원 아래 필리핀과 한국이 지역개발 창조를 위해 상호 방문하고 1962년 한국 군사시찰단이 남베트남의 전략촌 건설을 시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지역행정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한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부족 중심의 부락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여행 프로 같은 거 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들 섬지역 가보잖아. 부족이 지배해서 족장이 있어. 아직도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한마디로 정부에서 중앙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가 대부분이야. 더 많아. 근데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 완전히 지방행정체제가 도, 군, 현 이걸 다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행정체제를 우리나라는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저런 전략하고 좀 안 맞았던 거죠. 이미 지역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한국은 새로운 곳으로 국민들을 재정착시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부락 자체를 이게 중요한 거야. 모든 마을들을 대공 새마을로 전환했다. 1960년대 말부터 전국의 안보 취약지구인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는 전국 안보 취약지구에 전략촌을 건설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가령 여러분 그 옛날에 간첩이 오면 주로 어디로 왔는지 알아요? 강원도나 경북으로 왔어. 옛날에 간첩들이 들어오면 동해바다로 해서 강원도나 경북으로 온 거야. 울진 간첩 사건 들어봤지? 울진 간첩 사건, 삼척 간첩 사건.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경북이나 강원도가 인구가 희박해. 인구가 희박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서 간첩들이 왔다 가도 몰랐던 거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옛날에도 경북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인구가 희박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적이 경북에 있었어. 산적들이 산이 깊으니까 경북 지역이 산적들의 주요 근거지였던 거야. 그만큼 인구가 희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보 취약지구에 전략촌을 건설하고 그 반공사상이 투철한 제대 장병들에게 국유지를 배분하고 방어 임무까지 맡기는 방식으로 대공 새마을을 만들었대요. 예. 대공 새마을을 만들었대요. 논문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괴산군이 나와. 논문의 괴산군 대공 전략촌 설치 운영 실적을 보면 1969년 9개 부락에 머물렀던 전략촌이 1971년에는 58개 마을로 늘었다. 한국식 전략촌인 대공 새마을 건설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전개돼 물적 지원, 반공 계몽 교육, 감시 체계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공 새마을을 9개 만들었다가 58개로 늘렸다가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모든 마을에 새마을 운동